김정은 위원장의 신변 이상설에 북한이 어떤 답도 내놓지 않는 가운데 추측만 난무할 뿐 건강 미스테리는 더욱더 미공 속으로 빠지고 있다. 이런 대북 상황 속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 대응해야 하는지 긴급 점검하는 시간 준비했다. 네, 매주 월요일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점검하고 또 전망해 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장중일기 더원 프로젝트 홍성학 대표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대표님 궁금한 게요. 주말 동안에 계속 김정은 위원장 관련한 소식 신경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별로 신경 안 쓰셨어요? 단호하게 이야기하신 네. 이유는 그럼 시장에 큰 영향을 안 미칠 만한 뉴스다라고 보셨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뭐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안 미치고를 떠나가지고 네. 제가 신경 쓴다고 그 사람이 죽은 거 살아날 것도 아니고 제가 신경 안 쓴다고 또 뭐 어떻게 될 것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신경을 쓴다고 해서 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저는 주식시장에서 다른 일반 투자자분들도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되 네. 내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시는 게 좋다. 정신건강으로도. 정신건강은요? 예, 왜냐하면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게 마인드 컨트롤이거든요. 괜히 쓸데없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한 30년 동안 있으면서 알게 된 하나의 방법이다. 신경 쓸 것만 신경 쓰자. 김정은 위원장이 뭐 예를 들어 사망했다. 사망하고 나면 사망한 이후에 대응을 하면 되는 것이고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거에 대한 대응을 하면 되는 거죠. 네. 사실 뉴스는 굉장히 시끄러웠는데요.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 뭐 중국에서 로이터 통신을 따지면 중국에서 군의관 50명이 뭐 북한에 파견되었다는 뉴스도 있는데 한간에는 그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심혈관 질환을 겪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한테 북한에서 의료진이 간다면 심장내과 전문의가 가야 되는데 군의관이 갔다는 얘기는 어쩌면 심혈관 질병이 아닌 북한 내 코로나와 관련된 대민 지원이 아닌가라고 하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관계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미국의 CIA도 아니고 말이죠.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뉴스가 나오고 나서 이제 대응할 때 관심을 보여야 될 거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투자자분들이 걱정하면서 이제 경협주를 갖고 계신 분들이 걱정을 하겠죠. 네. 혹시 김정은 위원장이 사망을 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경협주들이 급락하지 않을까, 시장도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빠지지 않을까, 그래서 나도 같이 팔아야 되나, 이걸 걱정하고 있는데 이 걱정에 대해서는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조금 더 해봐야 되는데요. 네. 지금 현재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때문에 지난주도 주가가 좀 흔들렸잖아요. 금요일에요. 네. 자, 그리고 지금도 주말 내내 그랬고 앞으로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 있는 분들도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건강이 뭐 잘못돼서 사망했거나 식물인간이 됐을 때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잖아요. 네. 왜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지금 현재 그동안 진행됐던 우리 정부와의 그 남북 평화 프로세스가 훼손될 것이다. 훼손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불안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잘못됐다. 그랬을 때 결국 후계자가 누구냐, 뭐 김평일 씨냐, 뭐 김여정이냐, 뭐 얘기들이 많은데 만에 하나 뭐 예를 들어서 북한 내에서도 무력의 군사 쪽, 국방부 쪽에 뭐 군인들이 정권을 잡아서 한국과의 그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남북 평화 프로세스가 훼손되는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게 사실은 제일 큰 고민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는 게 뭐냐면 얼마 전에 그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북한의 저 봤어요. 예, 저도 재밌게 봤거든요. 재밌게 봤어요. 물론 그게 뭐 사실이 아니라 픽션에 불과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북한에 거주하시는 북한 주민들도 굉장히 폐쇄적인 국가에 살고 있으나 현재 뭐 장마당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한국에 대한 어떤 문물도 접하고 한국 문화도 알고 있고 하물며 드라마도 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국경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에 교육받았던 그 굉장히 폐쇄된 국가의 삶과는 조금 동떨어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이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어떤 그런 상황일 거라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다들 전쟁은 다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전쟁 쪽에 무게를 두는 군부 세력이 정권을 잡아서 만약에 강경 노선으로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냥 북한은 내부에서 분열돼서 사라진다. 북한 내부 주민들에 의해서 그것은 그냥 사라져버린다. 그들도 전쟁은 싫으니까요. 당연하죠. 그러면 일시적으로 만약에 군부가 정권을 잡았을 때 우리 시장에 잠깐 출렁이는 현상들이 나타나겠으나 그것은 오히려 북한의 공멸을 빨리 가져오는 어떤 계기가 되고 남북 통일이 빨리 이루어지는 어떤 하나의 돌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이유는 북한이 지금 더 강하게 나갈까 봐 불안한데 현실적으로 더 강하게 나갈 수 있는 상황은 못 된다.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네, 예. 그러면요. 반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건강하다라는 걸 영상으로 뭐 확인을 시켜준다고 네. 하면은 그러면 지금 경협주를 갖고 있는 분들은 팔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요즘 한국팔 뉴딜 정책으로 경협주들, 특히 네. 철도주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네. 그럼 확실하게 건강하다라는 게 보여줬을 때 경협주를 대표님 같으면 사시겠어요? 저는 안 삽니다. 어... 왜 안 사냐면 네. 지금 현재 주식시장은 항상 어떤 특정한 테마들이 막 기승을 부리잖아요. 네.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대북 관련주들 그리고 뭐 이런저런 어떤 테마들이 붙는데 실제 우리가 이제 테마가 형성됐을 때 그 테마주들과 실제 기업과 그 관련된 비즈니스와 상관관계를 따져보면 별로 관계가 없어요. 대체적으로 테마성 종목들은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있냐면 물론 대북 관련 철도 남북철도가 연결된다면 철로를 놓는 철강회사들 그다음에 기차를 만드는 뭐 현대로템이나 이런 회사들이 당연히 수혜를 보겠죠. 네. 그러나 실무적인 어떤 사항들이 진행될 때 그게 실제 비즈니스로 연결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아직 북한과의 통일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북한과의 어떤 그 교역관계 개선공단도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네. 남북이 화해됐을 때 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감나무에 감이 열리기도 전에, 감나무를 심기도 전에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길 바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체가 어느 정도 보일 때 그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역으로 회사에 얼마만큼의 비즈니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회사의 기업 가치를 얼마나 정대시킬 수 있는 부분들인지 인정할 수 있을 때 이제 대응해도 안 늦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실체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어떤 테마성, 기대감으로 해서 움직였을 때는 그걸 가지고 따라가는 것은 사실은 그냥 단기 매매일 때는 어쩔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그걸 가지고 어떤 하나의 투자의 목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측면에서 좀 어리석다라고 할 수 있고 반면에 그런 주식을 내가 들고 있는데 네.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주식을 팔아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네, 팔아야 땡큐죠, 된다고요. 그런 거는. 근데 이제 실체가 없는 곳에 그렇게 장기적인 투자를 하기 좀 위험하다라고 하셨지만 네. 저희가 2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자면 네. 그때 이제 4.27 판문점 선언을 네. 했을 때 아직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협주들, 특히 철도주들의 경우에는 기존보다 몇 배나 올랐거든요. 자, 그거는 네. 기대감이 일단 작용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그에 대한 생각들을 하면서 연결고리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거죠. 그 연결고리를 이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팔았다면 주가는 못 올라가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이런 어떤 특정한 이슈가 발생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때 그 해당되는 종목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상당 기간 시장에서 움직임이 전혀 없었던 종목들이고요. 상당 기간 시장에서 움직임이 없었다는 얘기는 반대로 무슨 얘기냐면 이 주식을 이 가격대에 팔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가 돼요. 즉 매물의 공백이 가까운 그러니까 뭐 경협주들, 철도 관련주들 보면 뭐 관련주들 보면 몇 년 동안 주가가 움직임이 없었던 종목들인데요. 네. 이런 것들은 시장에 소위 말해서 뭐 찌라시도 돌고 뭐 이렇게 하는 어떤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시세를 가지고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의 뉴스를 활용하고 현재 불거진 어떤 재료를 가지고 연결 짓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 기대감은 작용하나 아직까지 현실화 이루어지지 않는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세는 단발성이다. 단발성을 단발로 활용을 해야지 그걸 장기 투자로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단발성이다 네. 보니 단기 트레이딩 쪽에서만 바라보자. 그렇죠. 그럼 전 대표님한테 대북주 혹시 최선호주나 뭐 관심 종목 있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자, 궁극적으로 대북 관련주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사실 대북 관련주는 우리나라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모든 기업들이 대북 관련주예요. 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재 경제 구조를 보면 70% 이상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잖아요. 수출에 의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내수 시장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런데요. 내수 시장이 만약에 북한하고 우리가 통일이 된다든가 뭐 교역이 활발해져서 같은 하나의 시장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제일 먼저 뭐 한전 같은 회사 전기를 공급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시멘트 도로를 놓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걸리는 거고 네. 그다음 제일 먼저 라면이 얼마나 잘 팔리겠어요? 북한 그러네요. 주민들한테 라면을 팔 수 있으면 그동안 농심이나 뭐 오뚜기나 이런 회사들이 제한된 우리나라 시장이 아니라 북한까지 시장이 확장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예전부터 이제 SK텔레콤이나 KT, 뭐 LG유플러스 같은 경우 남북 통일이 될 때 가장 큰 수혜를 보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지금은 이미 그 휴대전화 가입자가 완전히 뭐라고 표현하죠? 포화 상태? 네, 포화 상태. 네. 그래서 서로 번호 이동해서 고객을 점유율을 올려가는 상황인데 북한하고 개방되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입자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통신주, 식품주,
한전, 한국가스, 도시가스 이런 기본적으로 내수와 관련된 회사들이 가장 유망한 그 대북 관련주가 되는 거겠죠. 사실은. 길게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네요.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요. 예. 통신주, 왜냐하면 식품주, 한전. 그동안 굉장히 시장 자체의 파이가 굉장히 제한적이었는데 네.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시장이었는데 더구나 우리가 인구가 줄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인구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 자체가 워낙 작다 보니까 계속 이제 뭐 인도나 중국으로 수출하러 다니는 건데 우리 시장 자체가 커지면 내수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는 거겠죠. 미국이 강한 이유가 미국은 엄청난 내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미국이 만약 우리나라처럼 조그만 나라라면 쟤들도 미친 듯이 수출하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이미 3억 정도 되는 인구가 가지고 있는 시장, 소득 수준도 제일 높은 상황에서 엄청난 큰 시장을 갖고 있으니까 안에서 뭐든지 다 이루어지는 거죠. 아마존이 생기고 넷플릭스가 생기고 뭐 이런 이유들이 구글도 생기고 하는 게 워낙 큰 시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우리도 이제 북한과 통일되고 나서 나중에 동북공정 위에서 뭐 우리가 옛날 고구려 시대 때 우리 땅이었던 그런 것까지 우리가 연결하게 되면 정말 큰 시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남북 통일이 되면 세계 최강대국 한국이 된다라고 이미 10몇 년 전부터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예. 짐 로저스 같으시네요. 그 사람보다 더 먼저 얘기했어요, 사실. 그러세요? 예. 네. 아는 사람도 아시겠지만. 네. 예. 그럼 이 대북 관련 이제 대표님께서 뽑아주신 종목들의 경우에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건재하느냐 아니하느냐 이 뉴스에 휘둘릴 만한 종목이 전혀 그럴 아니기 수가 때문에 없습니다. 전혀 그렇죠. 굳이 그 뉴스를 신경 쓸 필요도 없다. 신경 써본들 머리만 아프죠. 머리만 내가 아프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럼 지금 시장에서요. 예. 우리가 악재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큰 것이 바로 김정은 위원장의 뭐 위중설 사망설이었는데 이게 그리 중요한 뉴스가 아니라면 우리 대표님은 어떤 뉴스를 지금 뭐 원유라던가 뭐 실적이라던가 어떤 뉴스를 중요하게 보고 계신지 한 주간의 플랜도 짜주세요. 지금 현재 시장은 이번 주는 수요일까지밖에 거래가 안 되잖아요. 이게 가장 큰 리스크예요. 이번 네. 주는. 그러니까 장기 연휴가 이어지는 이 구간 동안에 지금 중요한 변수, 김정은 위원장의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뉴스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 초반이 끝나고 주 후반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쉬는 기간 동안에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 그게 가장 큰 악재라고 볼 수 있고요. 유가는 제가 그동안 아마 쓸데없이 유가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었습니다. 여기 방송 처음 나오면서부터. 네. 별로 유가가 그다지 시장에 영향을 줄까 뭐 생각하실 때부터 말씀드렸는데 유가는 18.9불이라고 하는 중요한 가격대를 하단을 깨고 나서 밑에 드랍 현상이 나타났고요. 지금 그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생겼는데 10불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20불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느껴지는 거죠. 30불, 40불 때 있을 때 20불 떨어졌을 때 20불 가격은 굉장히 불안한 가격이었는데 밑에 10불 때까지 갔다 오고 나서 20불 때를 가격을 가게 된다면 정말 좋은 가격이 되는 거고요. 유가로 인한 시장의 충격은 끝났다. 그리고 특히 이제 사우디나 러시아가 협공을 해서 미국을 공격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 성과를 다 이뤘다. 트럼프는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미국 셰일가스 업체들은 감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사우디와 러시아도 더 이상 이제 견딜 수 없는 상황이 갔기 때문에 서로가 감산을 서로 이제 원하는 상황이 됐어요.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런 상태에서 아마 러시아나 사우디나 미국이 수면 아래서 어떤 이면적인 어떤 얘기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트럼프의 재선 시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와 맞춰서 아마 각국이 순차적으로 어떤 유가와 관련된 재료들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도 사우디가 뭐 감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처럼 그렇게 되면 유가는 실제 수요는 줄어든 상태이지만 단기간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급등할 가능성도 현재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주식시장에 단기적으로 미치는 그 악재들 뭐가 있을까 생각해봐도 별로 없어요. 제가 봐도. 지금 봐도 뭐 최근에 주식시장이 추가적으로 빠질 것이다 이런 어떤 불안감, 뭐 더블 딥이 온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안 오잖아요. 네. 돈이 넘쳐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팔았던 부분이 올해 들어서 한 20조 정도 되는데 원달러율 현재 1230원대 거래되고 있지만 1210원대가 중요한 가격이에요. 1210원을 하회하게 될 경우에 외국인들이 아마 그동안 매도했던 금액 20조 정도를 재매수할 가능성도 있다. 왜? 현재 전 세계에서 한국 경제가 가장 탄탄하거든요. 한국 경제 체력이 가장 좋고 한국 기업들이 그 올해 이익 증가율, 전망치 컨센서스가 가장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전 세계 주식시장 중에서 한국 주식시장이 가장 좋은 국가가 될 것이고 저 개인적으로 볼 때 외국인 한 20조 정도 순매수를 하게 되면 외부에서 자금이 유입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고객에 닦으면 60조가 넘어가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외국인 20조 정도 순매수할 때 국내 개인이 그동안 매수했던 금액을 매도할 거거든요. 지금 매도하게 되면 예속으로 남아 있잖아요. 네. 최근에 개인들이 20조를 순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에 탁하면 45조예요. 그럼 개인이 20조를 다시 매도했을 때 예수금은 60조가 넘어가게 됐죠. 이 자금들이 시장을 밀어올리는 상황이 가장
그러니까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 가장 무서운 시장이고요. 그 가장 무서운 시장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올해 어쩌면 지수는 3,000포인트 넘어가는 건 사실 일도 아닐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특정한 한 종목 중간중간 이슈가 발생해서 출렁출렁일 때 무섭게 생각하고 뭐 테마주 사야 되나 만에 이런 고민하는데 그게 아니라 네. 지금은 시장 전체를 다 사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주식은 웬만해서는 팔면 안 되고 내 계좌의 주식은 최대한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좋고 중간중간에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시는 게 가장 좋다. 그러니까 돈의 힘, 자금이 계속 받쳐주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시장의 상황 여건들이 조성되었다. 그래서 코스피 3천까지도 볼 수 있는 거다. 왜냐하면 가능하다. 저는 시장에 30년 동안 있으면서 돈이 들어올 때 시장이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몸소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때는 다른 일반적인 이론들은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뭐 차트를 보고 기술적으로 접근하고 기업의 재료를 따지고 하는 것도 결국은 먹혀 들어가지 않고 나중에는 자금에서 그냥 시장은 밀려 올라가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미 그건 우리 시장에서 경험을 했던 일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곧 나타날 것이다. 올해부터 나타나기도 앞으로 한 2, 3년 계속 그런 현상으로 이어질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항상 홍성학 대표님을 만나면 뭔가 에너지와 함께 이렇게 시장을 대응해야 되겠구나라는 그 키포인트를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바람대로 되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